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윤승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여성암 호스피스 환자의 증상 및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식기계에 생긴 암을 부인암이라고 하고 유방암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성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이 여성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생 빈도가 매우 적어요.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의미할 때 대부분 여성의 유방암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을 포함한 여성암 호스피스 환자의 증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암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 증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성암 호스피스 환자의 증상 및 관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암의 이해입니다. 유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슴 전면에 대흉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 위에 이제 지방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 조직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유즙을 생성하는 소엽이 있고 또 그런 각각의 엽을 이렇게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소엽이나 관에 암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자체 기점막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침투가 되지 않았을 때 암을 비침윤성 암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혈관이나 림프관까지 침투가 된 경우를 우리가 침륜성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비침윤성 유방암과 침륜성 유방암으로 나누게 되고요. 당연히 침륜되지 않은 상태의 암을 우리가 또 따로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데 그 암의 예후가 훨씬 좋겠죠.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성과 나이가 큰 영향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이 거의 남성에 비해서 100배 이상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4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머니나 이렇게 할머니가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친척 중에도 이제 유방암을 앓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족력이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없는 여성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유방암에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BRCA1, 뭐 BRCA1, BRCA2, BRCA2라고 말하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60%에서 80% 정도 더 많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가능성이 크죠. 근데 원래 이 BRCA1, 2 유전자는 기본적으로는 유방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근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되는 그런 기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을 의미하겠죠. 에스트로겐의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유방암이 생기기가 쉬운데 13세 이전의 이른 초경이나 55세 이후의 늦은 폐경은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월경 주기가 많았죠. 그런 만큼 에스트로겐에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많고 또 이제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첫 임신을 했어도 30세 이후인 경우 그리고 모유 수유 경험이 없는 경우에 특히 유방암이 생기기가 쉽고 그 다음에 폐경 증세가 있어서 요즘에는 폐경 증세가 심할 경우 결국 그것도 에스트로겐 농도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게 되는데 5년 이상 장기가 하는 경우 에스트로겐만으로 5년 이상 장기가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뭐 식습관, 생활 요인 등이
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증상인데요. 그림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방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첫 번째,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그림처럼, 그 다음에 유방미 겨드랑이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 피 섞인 분분들이 나오거나 또 젖꼭지에 잘 낫지 않는 습진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유두나 유방 피부가 함몰되거나 그리고 염증이 생기거나 유방 피부가 귤껍데기처럼 이렇게 변하거나 또 겨드랑이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들은 다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을 우리가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유방 사진을 촬영을 하거든요. 맘모그래피라고 하는데 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유방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일 때는 이렇게 석회와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 왼쪽 그림에서는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방 초음파.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밀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물혹인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고 정상 그냥 양성 이게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경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계가 동그랗게 잘 보이는 경우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뭔가가 있는데 굉장히 경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이제 침투, 조직으로 침투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초음파 그림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성 암이라고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방 MRI 등을 찍거나 아니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결국은 유방 조직을 이제 생검, 우리가 이제 조직을 아주 작게 이제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암을 확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유방 조직 검사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병기를 이제 즉 얼마나 병이 이제 암이 퍼졌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최종 진단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때 얻어진 조직을 가지고 최종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하기 전에 했던 생검으로 최종 확진을 내린다고 보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다른 암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방암의 병기는 즉 암의 확산 정도는 0기부터 4기까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숫자가 높을수록 병이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0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유방암을 나눌 때 침륜되지 않은 상피내암과 침륜된 암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피내암은 비침륜성 유방암으로 0기에 속하고 1기는 이제 종양 사이즈가 2mm, 2cm 미만이면서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기 이후부터는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림프절 전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4기가 되면은 뼈나 간 등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유방암은 이제 그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만져지는 게 증상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바로 유방 주변에 많은 림프전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경우 림프절로의 전이가 다른 여성 암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뼈로도 잘 전이가 되는 그런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은 어떤 암이 되었던 가장 좋은 거는 그 암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한다고 표현하는데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 조직 주변에 바로 림프절이 이제 분포한다고 했고 일단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림프절은 감염이나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를 만들고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림프액을 최종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맥이나 동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장으로 이제 모여져서 다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신으로 퍼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감시 림프절로 가서 그러니까 유방 조직에서 유방 내 암으로부터 이제 암세포가 최초로 전이되는 우리가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부르고 감시 림프절을 생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이가 됐다고 하면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수술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해줘야만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물론 이제 감시 림프절을 생검할 필요 없이 이미 병기가 많이 퍼진 게 확진이 되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시 림프절 생검을 통해서 그 조직을 보고 만약에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수술할 때 이제 전체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까지 이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가장 우선순위 되고 처음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항암요법 우리가 보통 항암제 투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효적 치료도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요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방암인 경우에는 내분비 요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분비 요법은 이제 항호르몬 요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유방암 자체가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유방암에 걸리기가 쉽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반응하는 에스트로겐을 조금 없애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그런 약을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낮아지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항호르몬 요법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에스트로겐 비슷한 그런 약을 투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줄이게 해서 유방암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쓰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면 분홍색 리본이 계속 보이시지요? 이 분홍색 리본은 유방암 환우를 위한 모임을 나타내는 그런 리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분홍색 리본을 보시면 유방암 환우들이구나 내지는 관련되는 모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궁경부암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생식기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여기가 자궁이고 그 다음에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난관이 보이고 여기 난소가 보이죠. 이게 기본 여성 생식기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자궁경부암은 여기가 자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궁도 자궁 체부와 요만큼 여기 좀 좁아져 보이는 요 부위가 자궁경부거든요. 요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 아니겠죠. 요 암을 의미하는 거고 자궁경부암도 침륜 전암과 이제 침륜암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방암도 상피세포 조직 안에만 머무는 암이 있고 그 외에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침투되는 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로 그 침륜 전 암은 상피세포에만 국한된 암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침륜암이라고 부르는데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침륜암이 거의 90% 특히 편평상피암이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실제 이 자궁경부 입구를 보면 여기서 시작이 암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질경이나 아니면 이제 들여다 봤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자궁경부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부터 이제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점 만약에 이제 병기가 올라갈수록 퍼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주로 이제 성생활을 일찍 시작한 경우나 파트너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호르몬제 복용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궁경부암은 인유주동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HPV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을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암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미 관련돼서 예방 백신을 접종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기, 독감 예방 백신을 맞는 것처럼 자궁경부암도
이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게 백신을 맞으면 자궁 경부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자궁 경부암 백신, 뭐 가다실과 같은 그런 약들을 많이 이제 맞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 이제 이제 섹슈얼 데뷔라고 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이제 백신을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의 증상은 초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중간쯤 돼서 중기쯤 되면은 소변을 본 후에 질출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핍뇨나 혈뇨가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체중이 감소하고 악취가 동반되는 혈성 분비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요통이나 골반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면 그때 이제 오실 수가 있죠, 병원에. 근데 다행히도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우리 여성암으로 치면 두 번째가 되고요. 왜 두 번째냐면 어, 그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이 제일 많아서 두 번째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부인암, 그러니까 유방암을 제외하면 우리 그 여성암 중에, 그러니까 부인암 중에서는 자궁암의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건데, 다행히도 여기 적혀 있는 우리 세포 검사, 팝스미어라고 부르는 세포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자궁 경부암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자,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골반, 즉 내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궁 경부를 들여다보고 거기 있는 세포를 이제 칫솔 모양의 브러셔로 약간 살짝 긁어서 검사해서 암세포 모양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질을 확대해서 정말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확진 검사인 조직 검사, 조직을 떼서 보는 거죠. 그 외에 루프 환상 투여 절제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환상 투여 절제술은 조직 검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을 처리해서 그 조직을 떼내는 거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보이면 바로 이거를 통해서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아예 전체를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원초 절제술도 비슷한 방법인데 최근에는 루프 환상 투여 절제술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확대 촬영법은 질 확대경 검사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게 되고, 병기는 0기부터 4기까지, 즉 0기는 상피세포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1기는 자궁경부암에 국한되는 것인데, 4기로 가면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장기로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진 거. 자, 그래서 치료는 우리 이제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제 수술이 먼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도 원초 절제술이나 자궁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투여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도 이제 수술 전에 쓸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절제할 수 있는 사이즈를 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수술 후에는 수술이 잘 끝났지만 남아있는 암조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 방사선 요법과 항암요법, 즉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하면 아무래도 이제 병행이다 보니 조금 더 치료적 효과가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아시는 거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가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도 그렇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라색 퍼플 리본은 자궁 경부암 환우를 나타내는 그런 리본이에요. 자, 세 번째, 자궁 내막암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자궁 경부암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상대적으로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궁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쪽에 내막이 있고, 중간이 근육이고, 바깥에가 외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암은 자궁의 이 몸체, 우리가 체부라고 부르는 자궁 체부 안에, 그러니까 아까 요만큼은 경부였잖아요. 요만큼이 체부인데, 체부 안쪽에 있는 막,
생기는 암이고 자궁 체부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많은 암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궁 내막암 선암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에 생긴 암이에요. 자, 이 자궁 내막암의 원인도 에스트로겐의 과다 노출인데 50세 이후의 폐경기,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 자궁 내막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증식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암으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 경우, 그리고 비만,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타목시펜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유방암을 설명을 하면서 항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타목시펜이에요. 이 약을 쓰면 에스트로겐 비슷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체에 먼저 얘가 달라붙게 돼서 에스트로겐이 달라붙지 못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적게 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쓴 경우에도 자궁 내막암을 좀 유발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증상은 이제 사실 초기 단계부터 약간 자궁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대신에 자궁 내막암은 그렇게 세포진 검사와 같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았다면 자궁 내막암은 그런 건 없지만 출혈이 처음부터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질 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먼저 빨리 찾아오시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질 분비물이나 뭐 압박감 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이 진행이 되면 이제 전이가 된 곳에 가서 종양이 있다 보니 골반 압통이나 뭐 요통, 하복부 동통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자궁 내막암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골반 진찰이나 질 초음파,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는데 질을 통해서 자궁의 내막을 보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초음파는 보통 복부 위에서 보는 검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음파는 초음파인데 질에다가 볼 수 있는 센서를 놓고 보아서 질 안쪽에 자궁 내막까지 볼 수 있는 초음파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 그 외에 MRI나 펫 검사 등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 자궁 내막암의 병기는 이제 그 전 단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표현을 하는데 1기는 자궁 체부 내부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4기에 걸쳐서 특히 4기는 암세포가 방광이나 직장까지 퍼져 있어서 골반을 벗어나서 아주 멀리 이제 다른 장기까지 퍼져 있는 그런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마찬가지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은 이제 유방암은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했다면 그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이런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암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순차적으로 항암요법을 쓰고 또 그 이에 항암요법과 같이 방사선을 쓰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난소암인데요. 난소암은 요 난소에 생긴 암이겠죠? 그래서 요 난소암에는 크게 상피성 난소암과 비상피성 난소암으로 나누는데, 난소암은 사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난소암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발견이 됐을 때가 이미 3기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난소암이 가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암 중에 조금 예후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발견 당시가 이미 3기예요. 자, 난소암의 원인도 이제 60세 이후, 50세 이후,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거나, 뭐 첫 아이 출산이 평균보다 늦거나, 그 다음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유방암을 가지고 있었거나, 자궁 내막암 혹은 직장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난소암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비만. 제가 사실은 비만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비만하다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세포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결국은 이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비만한 여성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난소암이 발생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난소암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전이가 일어난 다음에 복통,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비, 요통. 그래서 사실은 난소암은 증상 자체가 난소암을 우리가 이제 하다기보다는 뭔가 복부 쪽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정도가 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이 진행이 된 경우인 경우가 많죠. 자, 난소암을 진단하는 것은 골반 진찰과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CA125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캔서 안티젠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양 표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25라고 125라고 붙인 이유는 다른 이런 CA, 그러니까 표지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125, 125가 특히 높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 난소암이 있을 경우에 좀 높아지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난소암일 때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CA125, 125가 높을 때 난소암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CT나 펫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복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난소 조직을 검사해서 우리가 이제 난소암을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도 1기부터 4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고, 특히 난소암은 한쪽만 이렇게 오는 경우보다 양쪽에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좀 불행하죠. 한쪽만 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보통 한쪽 내지는 대부분 양쪽에서 시작을 해서 4기가 되면 복강 이외의 장기로 원격 정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특히 이제 그 간 내부에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수술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근데 난소암이라고 해서 난소만 제거하는 건 아니고 난소에 자궁, 난관까지 모두 제거를 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을 좀 줄이는 수술을 한 다음에 보조적으로 항암화합요법을 쓰는 게 1기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게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제 3기, 4기는 너무 종양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항암화합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 감출술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항암화합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암 대표적인 4가지 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스피스 환자를 이제 그 간호하실 때 그래도 이제 대상자 분이 어떤 암이어서 이러이러한 치료 내지는 관리를 받아왔고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구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호스피스 환자의 증상 및 관리인데요. 제가 총 9개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통증, 오심부터 설사, 변비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여성암을 포함한 일반적인 환자한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말기 증상이잖아요. 그거에 장폐세, 복수, 림프 부종, 그다음에 요로폐세, 고칼슘 혈증 등은 특히 이렇게 특히 말기 여성암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기암 환자의 60에서 90%에서 암성 통증을 경험을 하죠. 그러나 대체로는 그래도 약물로 조절이 되는 편이고 그렇게 약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간호사들은 PQRST로 사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약자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말기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암성 통증을 나타내는 이유는 암세포가 직접 침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관련된 통증이거나 아니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고 또 그 외에 또 암과 관련이 없는 통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암과 관련된 그런 직접적,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사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P는 위치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이제 Q는 퀄리티, 통증의 특성. 그래서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는 거고 특히 이제 암 통증인 경우에는 체성 통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표현하실 때 보면 전반적으로 둔하다, 쓰리다, 쿡쿡거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많을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통증들이 있는데
특히 암성 통증에 있어서는 퇴송 통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둔하고 쓰리고 꾹꾹거린다라고 표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이제 완화 요인과 즉 통증을 없애주는 요인과 그러니까 적게 하는 요인과 더 나쁘게 하는 악화 요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증이 어떻게 하면 통증이 좀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통증이 더 악화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악화 요인으로는 식사, 공복, 누울 때, 앉을 때 뭐 등등등과 관련이 되고 완화 요인은 이제 잠을 자거나 약물 투여하거나 마사지 등과 좀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S는 심각성이에요. 시비얼리티.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물어보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시비얼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NRS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에게 대상자분에게 1점부터 10점 사이를 표현을 할 때 10점이 거의 이제 정말 극강의 아픔을 의미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T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아픈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P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통증 때문에 어떤 약물을 복용하셨는지도 중요하겠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복용했던 약에 따라서 약을 변경 내지 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효과가 있었다면 그대로 지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문진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통증을 관리를 하기 위한 사정을 했다면 약물 치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적합한 진통제의 종류, 그 다음에 투여 경로, 그러니까 뭐 입으로, 구강으로 투여할지, 주사로 투여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용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는 일단 경구 진통제를 우선 투여를 하고 심각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도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성 통증이라 해서 무조건 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 건 아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또 과거에 어땠었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 그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투여하게 되는데 이게 또 환자마다 작용이나 부작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투여를 해야 되고 대표적인 약이 몰핀, 옥시코돈, 펜타닐, 코데인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대표적인 게 호흡을 조금 약화시키는 부전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투여를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성 진통제는 그때그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런 약의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시간 간격, 8시간 간격으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돌발 통증이 생겼을 때 적혀 있는 것처럼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 용량의 한 10에서 20%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많이 돼 특히 이제 변비를 많이 일으켜서 변완화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되다 보니 졸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깔아앉는다고 표현할 때는 정신 자극제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역구토를 많이 유발을 해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나 실제 토하는 것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항구토제를 투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호흡곤란인데 호흡 억제. 그런 경우에는 적당량을 써야 되고 너무 많이 써서 호흡이 저하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를 확보하고 저산소증이 되면 산소를 투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진통제를 외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항우울제나 항경령제 같은 것도 보조적으로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약물 치료가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복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중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말기 환자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술 이런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쓰거나 계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PCA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뼈 전이랑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 시 환자의 상태 및 잔여 생존 기관을 고려해서 적정 방사선량으로 최소 횟수로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 치료 중에 이제 속하는 게 마사지, 찜질, 심호, 이완요법, 상상요법, 기분 전환 등이 있으니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라서 쭉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즉 표준화된 통증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아픈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경구 마약성 진통제는 투여 1시간 후, 주사 마약성 진통제는 투여 15분 후 효과 부작용을 평가하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환자가 처방한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꼭 약물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약물 투여 플러스 비약물적 치료 방법 내지는 그거를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통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상 관리인데요. 오심, 다른 말로 구역이라고도 하고, 구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심은 이제 토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구토는 이제 반사적으로, 위 내용물을 입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진행성 암 환자에서 거의 40에서 70%가 구역 구토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최소한 30% 이상에서 구역 구토를 아까 부작용에도 나왔지만 이제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생리적 원인 중에는 이제 위장관이 폐쇄가 되어 있거나 고칼슘 혈증일 때도 구역 구토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외에 불안, 공포,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 관련해서도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요법, 그다음에 항생제, 아스피린, 마약 이런 것들이 다 오심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기 호스피스 대상자 분들은 대부분 구역구토를 경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요법으로 먼저 항구토제, 대표적인 게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거를 쓰거나 아니면 항콜린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투여할 수가 있겠고, 비약물요법으로는 이제 식이요법, 이제 그나마 좀 잘 드실 수 있는 거를 또 드실 수 있는 시간에 준다고 할지 환경 조성이나 기분 전환 등을 해줄 필요가 있고, 중재는 일단 적절한 오심구토 사정 도구로 환자 상태 계속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시에 만약에 장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위간을 삽입을 해서 이제 장폐색인 경우에는 비위간을 삽입해도 안 되겠고 일단 필요시에 아니야 감업에서 비위간 튜브 삽입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구강으로 투여할 수 없을 때는 관을 삽입해서 이제 음식물을 좀 드시게 해야겠죠. 그 외에 이제 처방에 따른 약물을 투여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구토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도로 그런 구토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체위를 잘, 보통 이제 머리를 올리는 그런 체위를 많이 취해주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옆으로라도 이렇게 축이라도 취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사입니다. 설사는 이제 묽은 변을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인데, 이제 묽은 변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 변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인데, 묽은 변을 하루에 세 번 이상 배출할 때 우리가 설사라고 하고, 이제 말기 암 환자에서 10% 이상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치액이나 치로, 또 항문 주변에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및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흡수 장애도 있고 약물에 의해서도 항생제나 제산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대장두공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치료의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원인을 찾는과 동시에 적절한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으로 이제 장운동을 너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운동을 억제시키거나 이제 그런 장내 흡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마약성 제제에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마약성 제제가 변비를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부작용 중에.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성 제제, 여기 적혀 있는 뭐 코데인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해서 설사를 조금 적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항콜린제를 쓰면 연동 운동이 좀 감소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변비인데요. 변비는 딱딱한 변을 보거나 이제 그 배변의 빈도가 줄어서
배변하기 힘든 그런 상태고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 한 50에서 70% 발생을 해요. 그리고 완화 치료 받는 환자분들에게서도 많이 이제 보이는 증상이고 중요한 거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변비가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면 구역 구토를 넘어서 장폐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요. 원인도 되게 다양해요. 암과 관련해서는 암 자체가 위장관을 눌러서 폐쇄하거나 아예 그 골반이나 복강 내에 암이 자라거나 또 고칼슘 혈증, 고칼슘 혈증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듣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약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이제 환자 상태 관련해서는 잘 못 드시거나 쇠약한 경우, 그 외에 여러 가지 동반 질환 등에 의해서 변비가 유발이 되죠. 자,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원인 치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는 안 될 경우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이제 너무너무 심한 변비 상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약간 염소 똥처럼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꺼내는 방법.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는 미리 변 완화제를 같이 처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말기 암 환자인 경우에는 삼투성 그 연화제나 역류성 연화제, 대표적으로 락토로우즈나 마그네슘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자극성 화자로 적힌 들코락스를 투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보면 변비 사정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배변 양상을 계속 사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분변 매복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수지 관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또 아무래도 통증 유발하니까 경우에 따라 진통제를 좀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화제 경구토에도 반응이 없으면은 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폐쇄 이후부터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이런 증상은 주로 부임한 환자에게 특히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장폐쇄는 위장관을 통한 음식물의 진행이 안 되게 하는 막힌 증상을 의미하는 거고 특히 소화기 암도 그렇지만 암 환자에게서 난소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이에요. 그 난소암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발견이 됐을 때 3기 이후 정도로 많이 전이가 되어져 있고 그 난소암이 다 복강으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에도 침투를 해서 암세포가 이제 그 장폐쇄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명을 조금 이제 단축시킬 정도로 예후가 좀 불량하다고 보시면 되고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세포 자체에 의한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폐쇄가 됐을 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이거나 수술하지 않은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질병이 초기거나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다음에 적어도 2개월 정도의 여명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폐쇄됐으니까 막힌 장을 개복 수술해서 이제 꽉 막혀 있으면 이제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죠.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폐쇄 부위를 지나서 관을 직접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위관을 삽입을 하거나 즉 경피적 위루술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액 공급, 탈수, 전해질 불규정으로 해서 산불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스텐트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다가 직접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에 위험 부담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하는 건 시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통해서 좁은 부위에 스텐트라고 해서 그물망을 넣고 그걸 넓혀서 좁아진 부위를 넓게 해주는 그런 시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을 좀 왜냐면 이제 계속 장폐쇄가 일어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을 써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오심구토가 유발되기 때문에 항콜린제, 또 항구토제 같은 거를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는 써볼 수가 있는데 장 부종 및 염분 수분 감소, 그다음에 항구토 및 진통 효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고 대체로 쓰는 약은 이제 덱사메타존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복수.
복수는 말기암과 간경화증의 흔한 합병증이죠. 그리고 악성 복수는 이제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양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여명이 되게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소암에서 흔해요. 아까 복막으로 다 흩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암의 복막 전이가 가장 흔한 그런 원인이고, 그 외에 이제 가문맥 항진이나 저알분 혈증일 때도 우리가 이제 알부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혈장 단백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도 복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주로 암의 복막 전이에 의한 복수라고 보는 악성 복수라고 보면 되고, 관리는 이제 증상 완화예요. 만약에 복수가 찼어도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복수가 차오르면 오를수록 호흡곤란이 생기고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이뇨제, 그 다음에 복수 천자는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갑자기 빼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거나 또 그만큼 또 바로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만 빼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1리터만 뺀다고 할지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게 되고, 또 복수천차 하고 나면 알부민 같은 거를 투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부민이 낮아도 복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계속 생성이 되는 것을 매번 우리가 복수천자로 빼줄 수가 없을 때 카테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복수를 빼주는 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카테터를 갖고 있으면 막히거나 복막염을 유발하거나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반자회를 좀 취해주고, 그 다음에 복수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7번째 림프 부종인데,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간질 조직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몸통이나 얼굴, 그러니까 머리 쪽엔 잘 안 생겨요. 보통 상체 하지, 특히 그 중에서도 하지에 잘 발생을 하고, 여성암 환자 중에 특히 유방암 환자는 아주 흔한 그런 합병증이에요. 그 이유가 앞서서 제가 여성암 특히 유방암 설명드렸을 때 유방 근처에 바로 많은 림프절이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이가 확실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잘 일어난다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수술을 할 때도 그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림프가 그 아래에서 림프절이로 모여서 나중에 심장으로 그렇게 모여야 하는데 고여 있게 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특히 유방암 환자의 상지, 팔이 붓는 그런 림프 부종이 많이 생겨요. 그 외에 이제 뭐 자궁경부암, 자궁암 이런 전체도 다 난소암을 포함해서 이 림프 부종이 왜냐하면 림프를 제거했기 때문에 생기는데, 주로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 이런 것들은 하지에 생기겠죠. 유방암이 상지에 생기는 거고요. 증상은 제일 큰 게 이제 팽만감, 무거움, 그리고 굉장히 커지죠. 양쪽 팔이나 다리를 비교했을 때 최소한 2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발진, 그 다음에 체온 상승, 열감 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처음에는 저절로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직후에 나타난다기보다 수술 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가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감시 림프절을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림프절을 이렇게 딱 생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림프절 전체를 다 우리가 절제하는 걸 곽청술이라고 해요. 그런 걸 했을 때는 이제 그 심장으로 배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이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치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림프 마사지, 이제 림프절이 있는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탄력 압박 붕대나 스타킹 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엔테론 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상 개선제로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유방 주변에 림프절이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수술할 때 이걸 다 전체를 절제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잘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사나 체열, 혈압 등은 요 수술받지 않은 쪽으로 해야 되고, 누워있을 때는 항상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유방암이고, 나머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남소암은 주로 하지 쪽에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누워있을 때 항상 조금 높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에 체중 감소도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좀 감소시키게 하고, 마찬가지로 그쪽 부위나 부종이 있는 부위는 주사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요로페세인데요. 요로페세는 이제 급성 요로페세가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주로 요로페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요로, 신우, 요관, 방광, 요도 등이 갑자기 막혀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증상은 보통 옆구리 통증, 그다음 배뇨장애, 요량 감소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자궁 경부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에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에서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점점 복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히 자궁 경부에서 이제 바로 위치적으로 가까운 게 바로 이제 이런 요로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 암 조직에 의해서 협착이 되거나 그쪽으로 침투해 가서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지금 설명드렸고 치료는 가능한 원인을 제거를 하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배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신장에다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신장루 설치술이나 뭐 요관루 설치술 아니면 요관에 마찬가지로 스텐트 삽입을 해서 요관을 좀 넓혀주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소변을 좀 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바로 방광루 설치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상부와 하부를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눌려서 내지는 침투가 돼서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압박하거나 침투하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직접 신장이나 방광 아니면 요관 등의 스텐트 등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볼 수 있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칼슘 혈증인데요. 원래 이제 말 그대로 칼슘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칼슘은 사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예요. 특히 뼈의 형성과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잘 생기냐면 암 환자에서 보통 잘 생기는데 특히 유방암 환자에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유방암은 림프절로 전이가 굉장히 잘 빨리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그만큼 뼈로도 잘 전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암 때문에 뼈가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이제 축적되어 있던 칼슘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주로 뼈로도 전이가 잘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유방암 환자에게서 고칼슘 혈증이 잘 발생이 되죠. 그리고 고칼슘 혈증이 있으면 주로 나타나는 게 변비, 오심구토, 복통 등이 있고 나중에는 뭐 환각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혼수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고칼슘 혈증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증상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칼슘을 좀 배설시키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 전에 요칼슘 혈증 배설을 감소시키는 이뇨제나 신혈류를 감소시키는 진통 소염제 같은 거는 중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 움직이면 골 흡수가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칼슘이 뼈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일 수 있게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9가지 우리 여성암 환자의 증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